일론 머스크는 마음이 엄청나게 터빈 실무진한테 물어봤겠죠. 네, 일론 머스크. 가스터빈 언제 들어온대요? 2030년 돼. 아이고 깜짝이야. 그 누나 나타나. 상반에는 언제 할 거야? 수인 참. 해봐. 근데 여기가 경험은 없는. 야 경험이 뭐 쌓아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경력 쌓은 거 있어? 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해보라 그래. 예, 가스터빈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 가스터빈이 지금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신입의 경력을 쌓아준 일론 머스크가 그거를 저기다 맡기면 2029년 되니까 내년 하반기까지 돌릴 수 있도록 맞춰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어쩌면은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은 부산의 그 가스터빈은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냥 국내 업체들 편리 틀어가지고 납품하는 거 외에는 세계 시장에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네. 네. AI 데이터셋 그래가지고 있는 빅테크 업체에게 그 가스터빈을 수출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가스터빈 규모는 한 380메가 정도 되는 거고 한 2기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스터빈 가격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뭐 2기 정도면 그렇게 대단한 그런 성과. 380메가에 대한 그 용량 정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380메가 정도면 일단 무난한 형태입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나라에도 한 100기 넘는 이제 가스터빈이 돌아가고 있고 대구에도 이제 크게 한 두 개 정도의 가스터빈이 돌아가고 있죠. 신수협신에 400메가, 그 다음에 지역난방에 270메가짜리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380이면 뭐 괜찮은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400메가 수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스터빈이 부산이 개발한 지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한 10,000시간 이상 실증을 했다 이러는 거고 아직까지는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검증을 못 받았는데 일단 380메가짜리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주문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는 아니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좀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 빅테크 업체가 어디라고 나오진 않았어요. 네. 제가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전기차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AI를 하고 그리고 뭐 로봇도 만드는 그런 업체다. 이게 그 계약상 그 고객의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계약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겠네. 우리도 모르는데 네. 이게 전기차를 만들고 네. AI를 크게 하면서 로보틱스도 하는 들어도 모르겠어요.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라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의 그 일단 테슬라에서 가스터빈에 대한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샘플로 한 두 개 정도 줘봐. 뭐 이렇게 오더가 온 거죠. 주문이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네 군데 정도의 국가가 있는데 이게 뭐 많아가지고 좀 스킵을 해야 되겠네. 일단 뭐 가스터빈에 대한 일반적인 계략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죠. 보이는데 뭐 실제로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보면 여기 가스터빈이 있고 그다음에 가스터빈으로 끝이 아닙니다. 가스터빈이 있고 뒤에 또 전기 터빈이 같이 붙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과거에는 아주 옛날에는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폐열은 그냥 바로 다 버려버리거나 이렇게 뭐 했었는데 이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이 열 자체가 굉장히 고열이거든요. 한 550도 정도, 60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사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사용하자. 그런 개념에서 물을 끓입니다. 가스터빈에서는 이걸 폭발력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가스를 불 붙여서 이제 세특기 엔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세특기 엔진에서 연소하는 그 공정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열이 한 550도, 600도까지는 올라가기 때문에 이 열을 가지고 스팀을 한번 생산을 합니다. 스팀을 생산을 하면 이 스팀을 가지고 전기 터빈을 한번 더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단으로 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신의 이 발전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한 60%까지 요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가스 터빈만 하면 40%, 전기 터빈만 하면 20%, 이렇게 발전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뭐 그렇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쪽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 가스공사에서 정압소를 거쳐가지고 공급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스터빈의 공급 압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급 압력은 고압이 쓰이고요. 그래서 보통 40바 정도의 압력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가스의 팽창, 폭발로 인해 가지고 블레이드를 밀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압력이 소요돼요. 그래서 가스터빈의 공급 압력은 40바 정도 된다. 40바 정도 되면 가스공사에서 직공급을 받는 조건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신서도 바로 40바로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난방도 서부지사 바로 옆에 그 가스공사 정압소가 있죠. 거기서 한 8km 정도 고압으로 해서 지역난방까지 이제 공급이 되는 형태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가스공사에서 얼마 정도 받을까요? 우리는 한 8 정도 받습니다. 8바 정도. 예. 그래서 일단 10바 넘어가면 이제 고압으로 분류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가 돌아가는 데그 블레이드를 여기 마저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면 거기가 공기가 되게 뜨거울 거 아니에요. 뜨겁죠. 여기서 연소를 시켰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스터빈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블레이드입니다. 블레이드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높고요. 블레이드는 뭐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나왔던 그 블레이드에다가 여기다가 공기를 쫙 레이저로 뚫고 뭐 그래서 이 블레이드를 하나하나씩 이제 조립해서 꽂아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블레이드가 이 열을 다 견뎌야 돼요. 근데 이거를 견디지를 못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 지금 세라믹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보면 이것들을 이제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블레이드 쪽에 유로 채널을 이렇게 형성을 시켜 놓습니다. 공기 채널. 그래서 얘가 동작을 할 때 이제 연소 온도가 거의 한 1600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1600도에 이렇게 내구성을 가지면서 견딜 수 있는 금속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안쪽에 공기 냉각 채널을 형성을 시켜가지고 공기를 뿜어내 가면서 그래서 얘가 이제 고온에 노출되는 걸 최대한 방지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이제 공기로 얘가 고온을 차단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디자인도 필요하고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되겠죠. 공기로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정교하게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블레이드 하나가 한 4천만 원 정도 한대요. 블레이드 하나가 4천 개가. 아까 되게 많이 달려 있었잖아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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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 정말 많이 달려. 그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성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복합 분말을 이용해서 3D 프린팅으로 만듭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녹여서 뭐죠? 성형에다가 주조를 하거나. 네. 그러니까 대형 터빈은 그냥 세 군데가 거의 다 만든다라고. 그래서 터빈 이런 거 만들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 GE나 미쯔비시나 시멘스나 이런 업체들이 거의 뭐 독점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두산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전을 했었죠. 저는 굉장히 처음에는 좀 무모하다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두산이 했었는데 잘하고 있어요 지금.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만들면 30년 쓰거든요. 네. 한 대에 1,000억씩 해요. 근데 경험이 없는, 잘 만들었다 그러는데 30년 동안 진짜 잘 동작하는지를 어떻게 검증할 수가 있어요? 뭐 디자인 설계는 잘 됐다고 치더라도 30년 동안 써도 말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SMR입니다. 이 SMR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SMR의 그 설계가
한 80여 종 정도 돼요. 맞네요. 예, 표준화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설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테스트베드가 될 것인가가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네. 그리고 뉴스케일에서 처음에 미국의 아이다호에 한 6기 정도의 이 그 주기기를 설치를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주기기를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그 미국에 있는 프로젝트가 수요처를 구하지 못해서 이른바 전문 용어로 나가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래서 뭐 SMR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네. 받기도 했었는데 SMR은 상용화 시기가 한 2035년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그래서 부산 에너빌리티가 보면 SMR 형태로 해가지고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또 폭락을 하고 이렇게 된 적이 있는데 지금 다시 좀 관심을 받는 게 이제 스팀 터빈 때문에 가스 터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가리가 됐다라는 게 수요처를 못 구해다는 이미 돼 있고 근데 이 빅테크 업체들도 SMR이 주력은 아닙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는 것에 베팅을 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SMR은 아무래도 2035년 이후에 장기 옵션이고 경제성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사회적 수용성들을 감안을 하면은 단기에 상용화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에서도 시장에서는 저희의 SMR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SMR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서민이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다. 네. 라는 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SMR이 지금 당장은 될 수 없으니 지금 가스 터빈이 이제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이유가 보면 이제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자체가 보면 AI 쪽으로 인프라를 올인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소스는 SMR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SMR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가 그렇게 많이 증가됐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관심도 자체가 SMR에서 이제 그 천연가스 쪽으로 조금 변경이 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산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본시장은 우리 또 현실적으로 돈 버는 것보다는 미래가 좋죠. 미래 효율이 좋아졌죠. 아 그래요? 네, 기본 그래서 이 미국의 연간 전력 소비량을 보면 과거에 이렇게 막 증가하다가 이제 더 이상 증가하면 없는 상황입니다. 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면서 똑같은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더 많은 도시 이렇게 이제 그 플랫한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 제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력 소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력에 대한 그 효율 단위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 플랫하게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 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제 한 번 더 튈 거라는 거죠. 왜? AI 때문에. 에서 쓸 수 있게 되니까 전기차로 바뀌고 이 전력수요가 그러면 뭡니까? 그 생겼던 거 여기까지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항공기 제트 엔진하고 이제 겹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스터빈 자체가 항공기 기술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 그래서 지금 KF-21 엔진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항공기 제트 엔진하고 겹칩니다. 이걸 근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가 각각 50%를 차지하도록 에너지 믹스를 다각한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절반, 천연가스도 절반을 쓴다라는 거는 또 가스 발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봤을 때 천연가스밖에 없어요. 예, 원자력 그렇게 막 쉽게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재생에너지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근데 천연가스는 이제 좀 쉽게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부분이죠. 저 재생에너지도 저기도 가스터빈도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 거죠. 난리가 났네요, 진짜. 예. 그래가지고 사우디에서 자기 필요하다고 다 주문을 넣다 보니까 뭐 지버너버라든지 거기가 가스터빈 수주 잔고가 지금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게 29기가와트. 9기가와트는 뭐죠? 1기가와트는 원전 한 기입니다. 완전 29기. 수주 잔고가 뭐 29기가와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죠. 네. 보통 원자력 하나가 1.3기가와트가 그 원자력 하나 정도 된다고 보고요.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수주했는 게 380메가와트라 그랬잖아요. 0.8, 0.38 기가와트 뭐 이렇게 보시면 대충적으로 몇 대가 주문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필요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향후 45기가와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모자란다는 거죠. 물량을 주는 이미 수주 잔고를 받았는 게 그리고 그럼 수주 잔고는 계약이 끝되지 않은 예. 리트로가 들어갔어요. 30% 대충 나오는 수익을 현재화 시켜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식. 네. 뭐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나중에 보험 겁니다. 오늘 직접 땡초 고기만두를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애들도 가스터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 이제 미국의 전력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나왔다 안 나왔다 가스 발전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가스 발전 수요가 늘어났어요. 아니다. 재생에너지 그 발전소가 있다고 쳐요. 네. 그 옆에도 가스 발전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스 발전 자체도 지금 셰일가스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이 내려가서 가스 발전 자체도 늘어나는데 재생에너지도 늘어나는데 재생에너지도 가스 발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가스 발전에 대한 수요가 생겨갖고 가스터빈 주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굉장히 저도 취재하면서 특이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아까 이조 기자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항공기 제트 엔진하고 많이 겹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그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간단하게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중에가 중소형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황에서 실제 생산을 하고 있는 제조업 기업의 장점은 중소형 발전원들이 그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고객들이 요구를 하는 건 저렴한 전기를 요구를 하는 것도 물론 이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두 꽉차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만났었던 뭐 메이크부시라든지 그런 기업들 뭐 메리츠 증권에서 뭐 이야기 나온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말의 수익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업체 초대형 법인을 만든 이 회사들 짱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필러 그 가스 엔진을 만드는 업체. 우리 중국에도 아마 캐터필라 들어가 있나요? 네. 그리고 뭐 가스 터피라의 자회사의 솔라 법인 이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기를 요구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중소형 가스 법인, 연료 장치 그리고 엔진은 수십 개의 발전기를 합쳐서 시스템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 고장나고 전체 시스템 발전에서 멈춰. 이런 안정성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출원형 데이터 센터로 갈수록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전력 부하가 더 이상 일정하지 않고 지브리 스튜디오 이미지 생성이 유행하면 갑자기 수요가 치솟는 거죠. 그럼 그때 빨리 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발전원이 필요한데 그건 어쩌면 중소형 발전원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중소형 가스터빈, 발전용 엔진, 그리고 연료장치 이런 업체들도 주목을 하게 됐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미국의 블룸에너지 이런 업체들도 같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블룸에너지가 왜 주가가 뭐 한 700% 정도 이번 연도 대비 올랐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AI 쪽에서 그 전원에 대한 소스로 가스 쪽의 발전이 굉장히 계층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산형 모듈이라는 건 용량을 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소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분산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안정적이라는 거.
연료전지를 100대를 설치했다. 한 대 정도 꺼져도 전체 시스템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부하 변동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갑자기 수요가 많이 쏠린다. 그러면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출력을 조금 낮춰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높이는 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거든요. 그렇게 부하 변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 이런 쪽이 데이터 센터하고는 굉장히 잘 맞는다. 연료전지나 이런 것들이 단점도 있죠. 굉장히 비싸다는 거. 근데 데이터 센터에서는 신뢰성이 더 중요해요. 예, 그 신뢰성만 받쳐준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은 다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엔비디아 젠슨 왕이 와가지고 뭐 좀 난리가 났죠. 예. 엔비디아가 보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그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읽어낸다. 신기한 거는 이제 한국말로 이제 나레이션을 했고 그 영어로 이제 그걸 이제 스크립트를 달았다는 게 큰 의미입니다. 예. 엔비디아 코리아가 아니고 그냥 엔비디아거든요. 여러분의 결단력과 희생으로 순한 재건을 넘어 역사상 작은 전쟁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스타크래프트. 시방이라는 새로운 경기장이 탄생했고 엔비디아 슈퍼스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장비가 되었습니다. 이 스포츠는 모두의 무대가 되어 K-뷰티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도 중요하지만 냉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담배 피는데 이거 보신 적 있는가요?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옛날에 바로 옆에 있었잖아. 여기. 예, 지금 없어졌잖아요. 예. 여기 채간 거. 예. 예. 거기 보면 막 물이 막 떨어지면서 예, 막 약간 맞아요. 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게 칠러라는 아하. 장치거든요. 얘가 뭐냐면 냉각을 시키는 거지. 시키는 냉각을 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식 타입. 건식 타입이라면 일반적으로 보면 열교환을 바로 시키는 거기 때문에 물이 없이 그냥 뜨거운 열만 나오는 대표적인 게 에어컨 실외기. 그거는 물이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건식 타입이에요. 근데 이건 습식 타입이에요. 근데 이걸 왜 쓸까요? 습식 타입이. 냉각 효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게 쓰인다. 이게 쓰이면 이 냉각에 쓰이는 물들이 날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서는 물이 쓰인다는 거예요. 이 물이 날아가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기억나시는가요? 제미나이 한번 우리가 쿼리를 줬을 때 0.2 예, 0.25ml가 소요가 된다. 그 말이 그만큼의 열량으로 해가지고 그 물 증발이 된다는 거고 어디서 증발이 되냐면 저 칠레에서 증발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실외 그 열경에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그렇죠. 여기에 냉매하고 공기 사이에 물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냉매가 물에 열을 빼앗아서 차가운 물을 만들고 이 차가운 물을 이거 설명 들어도 좀 잘 모르실 거예요. 내용이 뭐 이렇게 좀 직관적이지 않아가지고. 수천대의 서버에서 가장 많이 사용. 그 공간이 이렇게 사무실처럼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실내기랑 나는 심장 하나인 거죠. 이게 뭐예요? 증발기라고 해가
증발을 했으면 다시 액체로 만들어야 다시 증발시킬 수 있겠죠. 냉매를 계속 투입할 수는 없으니까. 얘를 이게 에어컨입니다. 커다란 에어컨. 에어컨인데 바로 외부에 냉각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한번 물을 한번 해서 그 열효율을 더 높이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흘러올라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식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는 피로 변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죠. 한 번쯤 건물 옥상에서 연기나 물이 떨어지는 걸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 냉각 이렇게 이제 증발하면서 열을 뺏어가면서 증발을 하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외부에 열이 있어야지 얘가 기체가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열을 뺏어가는 이런 장치입니다. 냉각탑이었어요. 거대한 건물이 열을 식히는 순간 어떻게 사무실을 시원하게 만드는지 공조기를 지금부터 보러 갈게요. 공조기를 보러 왔어요. 공조기가 뭐예요? 보통 공기저하기라고 하면 를 통해서 되고 그 위에는 냉방을 할 필요가 없어요. 냉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길어들기 그래서 그 열교환기로 공기를 차갑게 만들고 여기 요 요쯤에 열교환기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내려오면 위쪽에서는 실내로 공기를 보내주는 이 바닥 공조기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은 그 냉동기에서는 컴프레셔가 중요했듯이 이 바닥 공조기에는 예, 이런 형태들이 데이터 센터에 이제 사용이 된다. 지금 나오는 업체는 어디죠? LG. 네, LG가 이런 거 잘합니다.